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휴일이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 9일 만에 출근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윤 총장은 보란듯이 업무에 복귀했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내리고 대통령의 재가까지 있었지만 법원이 모든 걸 뒤집어 버린 셈인데요. 여권에서는 사법부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오늘 오후에야 반응을 내놨죠.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복귀, 잠시 후 최진봉의 시사포커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5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평범한 일상이 포레나를 만나면 출근은 더 빠르게, 휴식은 광교산 숲세권에서, 생활 인프라는 완벽하게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에서 가장 앞선 일상으로. 특별한 일상의 시작 포레나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1644-5060 한화건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입학 지원에서 강의 수강까지 모바일 러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fit 락토핏 종근당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시간,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코로나 시대의 크리스마스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잠시 후 예천교회 김영수 목사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와 그제 법원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재판이 있었는데, 먼저 어제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중단하라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젯밤 늦게 나왔는데, 예. 자, 교수님 이거 결과 보고 좀 놀라셨나요? 예상 바뀌었나요? 한마디로? 좀 예상 바뀌긴 했죠. 예상 사실은. 바뀌셨구나, 역시. 예, 왜냐면 이제 징계 결정이 대통령까지 제가 난 사안인데 이게 이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다르게 결과가 나왔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재가까지 난 거고 징계 절차도 상당히 좀 강화한 그런 절차가 있었고, 만약에 이게 이제 인용시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일단은 정직 2개월의 효력이 사실상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 여러 가지를 들어서 정직 2개월 그대로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의 예상하고는 달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직 2개월 정지하라. 그래서 바로 복귀를 했죠. 윤 총장 오늘 뭐 12시 조금 넘어서 복귀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보면 상당히
대통령 재가까지 있었던 징계안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은 제동을 건 셈입니다. 자, 일단 청와대 반응, 여권 반응, 야권 반응을 좀 나눠서 좀 살펴보죠. 문 대통령이 반응을 냈네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불편과 혼란을 국민께 끼쳐서 사과드린다. 검찰 개혁을 또 여기서 또 강조를 했네요. 예. 네. 청와대 반응 뭐 당연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원칙 원론적인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법원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어떤 결과든 삼권 분립 차원에서 사법부가 내린 결정은 존중하고 다만 이것 때문에 검찰개혁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총장 징계와 관계없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사과의 말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본인이 재가를 한 사안인데 이 사안이 이렇게 집행정지가 인용이 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들 앞에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한 걸 보면 삼권 분립의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과 검찰개혁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한 문제다. 그래서 윤 총장의 징계가 꼭 검찰개혁이 되는 것이고 또 징계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징계를 정지한다. 일단은 업무 복귀해라 이런 결정이지 윤 총장이 잘못이 없다 이런 결정 내린 게 아니니까 정직 2개월을 취소한 건 아니니까요. 예. 자, 지금 그런가 하면 여권에서는 아주 발끈하고 상당히 충격을 좀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제죠. 이제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도 좀 충격적이었고 여권으로 봐서는 여기에 대한 이제 윤 총장의 이런 결정까지 나왔는데 반응이 나왔네요. 검찰 개혁 앞으로 속도를 더 내겠다. 공수처도 속도를 내겠다. 이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일부 의원들은 사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그냥 좀 과격하게 내는 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이것 때문에 멈추거나 아니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공수처 출범도 그렇고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이런 부분도 끝까지 완성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나서 상당히 여당에서는 좀 불리한 상황이죠, 사실. 여론은 여당이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여론 추이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검찰개혁이라는 큰 틀의 문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행동에 대한 어떤 견제적인 요소도 작용하면서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야권에서는 상당히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재판. 그런 표현을 했죠. 성탄 선물 같은 판결이었다. 상식적 판단이었다. 굉장히 좀 탄력을 받는 모습이네요. 야당은.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정경심 교수 재판 결과든 아니면 윤석열 총장 그 집행정지 관련된 결과든 야당 입장에서는 여론에서 유리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탄력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무리하게 하면 도리어 또 제가 볼 때 반대 여론이 더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입니다.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탄핵 얘기까지 꺼내고 있는데 너무 앞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탄핵 말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거의 탄핵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재가까지 한 걸 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탄핵 얘기까지 꺼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가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도 얘기했죠. 청와대도 그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징계위원회가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했고 대통령은 그 징계를 바꾸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개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에 맞게 진행해서 개가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의 잘못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물론 정치적 입장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반사이익을 얻는 부분이 있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결코 이게 제가 볼 때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뭐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꺼내는 것은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뭐 대통령 탄핵까지 얘기가 나왔다는 거, 또 현 정권의 뭐 레임덕 아니냐 뭐 이런 그런 얘기까지 얘기가 있었죠. 맞습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추미애 장관이 일단 사표를 낸 상태고요. 아직 수리는 안 된 이런 상태였는데 상당한 좀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사표 내고 나서 그러면 추미애 장관 내년 서울시장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론조사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 그럼 추미애 장관 좀 예상을 좀 해주시죠. 뭐 서울시장 나가는 건 이제 좀 어려워지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어쨌든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온 이상 일정 부분 책임을 이제 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이게 본안에 대한 결과는 아니지만 이 집행정지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뭐 재판부도 그런 표현을 썼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본안의 내용도 어느 정도 살피면서 판결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징계 내용의 절차적 하자를 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여론은 추미애 장관이 너무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한 게 아닌가 이런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것은 지금 이 여론 지형으로 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번 사안 때문에 사실 중도층이 어떻게 또 움직일지 우리가 좀 사태를 추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보궐선거가 상당히 팽팽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추미애 장관을 후보로 내세우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추후로도 일단 행보가 약간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상황이죠. 뭐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고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총장도 상당히 좀 이제 힘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월성 원전 의혹 사건 이런 것도 상당히 좀 힘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어제 판결로 우리가 뭐 여론조사 일희일비할 건 아니지만 이제 조만간 또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뭐 윤석열 총장 지지율은 상당히 좀 올라갈 것 같고 정부 맞습니다. 여당은 상당히 좀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듭니다. 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재판. 이게 어제 김성수 평론가와 좀 자세히 다뤄봐서 전체적인 총평만 좀 듣고 싶은데 일단은 정경심 교수 입시 비리 관련해서 7가지 혐의 검찰이 기소했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5가지, 증거인멸 관련해서 3가지, 크게 봐서 이렇게 15가지 혐의였는데 이 중에서 이제 11가지가 유죄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인데 우리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이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뭐 저는 이례적으로 판결 내용이 뭐 징역 4년이 됐다고 하는 게 조금 놀라웠고요. 첫 번째는 표창장이나 아니면 이제 인턴 증명서 관련된 이제 문제, 입시 비리 문제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징역 4년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냐 하는 부분에서 약간 좀 의문이 들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아직까지도 변호인 측에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인하고 있는 것이 괘씸죄로 작용을 해서 결국 형량이 높아진 걸로 보여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변호인 측에서는 하나도 인정을 안 했어요, 지금.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 본인이 그걸 했다면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인정하는 쪽으로 갈 텐데 무죄 취지로 계속 변호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1심 판결을 한 재판관 입장에서는 그게 분명히 잘못됐다고 봤을 수 있지만 2심 가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아무도 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좀 의아했던 것은 법정 구속을 시킨 겁니다. 그렇죠. 이유가 이제 주요 이유는 증거인멸,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과 어떤 입을 맞출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들었는데
증거가 어느 정도 저는 충분히 다 확보된 상황이고 이 상황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법정 구속까지 시킨 것도 약간 좀 이례적이었다는 생각은 들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표창장이라든지 뭐 각종 인턴 확인서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이게 뭐 한 6, 7가지인가 뭐 되는 것 같던데 네, 이걸 그 다 정도 허위로 작성됐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한 거고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국, 정경심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비판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진중권 교수도 형량이 너무 세다고 그렇게 너무 반응을 높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내심 아마 무죄가 나거나 아니면 유죄가 나더라도 뭐 집행유예 정도 뭐 이 정도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런데 거예요. 진짜 이쪽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자, 이쯤 마무리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얘기도 이거 짧게 한 말씀만 좀 듣겠습니다. 정말 의혹이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할 수가 없고 지금 말실수만 좀 보자면 구로역 김군에 관한 그 망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언.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다가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여성들은 뭐 화장하느라고 뭐 아침 식사 같이 안 한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저소득층 뭐 미쳤다고 밥을 사 먹냐. 집에서 해먹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말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제 여당이 밀어붙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분위기로 보면 그냥 분위기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청문보고 채택을 못해서 한 번 더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여당의 분위기로는 아마 임명을 강행할 걸로 보여지고요. 야당은 반대를 하겠죠, 물론.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충돌이 날 것 같은데 물론 뭐 제가 볼 때 90%를 말씀을 드리면 10%의 여지가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낙마보다는 임명하는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아서 가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좀 부담이 되기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부담되죠. 여론도 상당히 안 좋고 정의당 같은 경우도 데스노트에 올렸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 반면에 뭐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 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채택이 무난히 될 것 같죠? 그렇죠. 세 명은 이미 이제 두 분 권덕철 후보자하고 전해철 후보자는 이미 임명이 돼서 이미 업무에 오늘부터 들어가고요. 거기는 이제 야당도 같이 채택에 동의해줬어요. 물론 뭐 부정적 의견을 달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정영애 후보자 같은 경우도 어제 나와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전향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 야당에서 반대할 만한 이유를 뭐 찾지 못하겠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무난하게 임명이 될 것 같고 이제 전창 후보자가 가장 큰 문제인데 야당은 계속 반대할 것 같고요. 여당은 아마도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문경에 가면 약돌 한우 있고 약돌돼지 있고 또 뭐가 있지? 문경 약돌 축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있다. 입에서 살살 녹는 약돌 한우, 약돌 돼지를 사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곳. 문경에 가면 문경 약돌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미네랄이 키운 자연의 맛 문경 약돌 한우돼지.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5분 3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서기 2020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온 지 2020년이 되는 오늘입니다. 인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천교회 김영수 목사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영수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절이 되면 우리 김영수 목사님 인터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올해는 뭐 예년과는 전혀 다른 크리스마스 분위기입니다. 1년 중에 가장 교회에서 바쁠 때가 지금 크리스마스 안팎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어제 오늘 교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뭐 가장 큰 변화, 달라진 거라고 한다면요. 예. 모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성탄 전야에 보통 이제 교회 학교 발표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이제 준비한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예. 또 오늘은 이제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그러니까요. 어제 그 발표회도 취소가 되었고 예. 오늘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이지 못한다는 것이 아마 예년에 비해서 가장 달라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가 아예 없었죠? 한 번도? 네, 그렇죠. 기독교 역사를 2000년을 보는데요. 예. 2000년 역사 속에서 어떤 요청에 의해서 교회가 자진해서 모이는 예배를 중단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 번도. 예, 그러니까 역사상 교회 역사상 최초의 그런 일이 지금 2020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이제나마 이제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이제 드리신 거고요. 예. 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예년과 같은 큰 행사들 열기가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때에 성탄의 본질을 되찾자,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 안에서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그런 영택트 성탄절을 만들자, 뭐 이런 분위기도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죠, 목사님도? 네, 그럼요. 예. 네, 뭐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고요. 예. 성탄절이 되면은 이제 성탄의 의미를 더 잘 되새기고, 그래서 교회도 성도들도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은 그 바탕에 어떤 생각이 있냐 하면은 어떤 행사들이 마치 이제 성탄의 본질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행사가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조금은 이제 지양해야 될 생각이라고 보고요. 예. 성탄의 의미를 찾고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방식은 다양하고 행사를 통해서도 또는 행사가 아니라 어떤 조용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추구하는 것은 중심이고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중심,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것을 내 삶에 구현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못할 때는 못하는 대로 예.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새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예천 교회처럼 정부 지침을 철저히 잘 따르는 교회가 아마 대부분일 텐데 그런데 참 일부 교회에서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아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네.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 김영수 목사님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사실 몇몇 교회에서 감정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요. 예. 기독교 성직자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예. 네, 다만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부의 그 기본 방역 지침에 정말 철저하게 따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중단해 주십시오, 비대면으로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에 2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예배를 각 가정에서 흩어져 드릴 만큼 최선을 다해서 따르고 있고요. 예.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들 중에서 교회가 가장 안전하게 방역을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그러나 또 사회적인 요청이 있을 때, 정부 요청이 있을 때는 우리가 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도 잘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안내 잘 따라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비록 예년처럼 이렇게 들뜬 분위기 속에서 지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맞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수 목사님 생각하시는 크리스마스의 의미 어떤 걸까요? 네, 크리스마스는 성탄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요. 일단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일이 성탄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제 성탄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신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낮아짐입니다. 내려오는 것이죠. 낮아짐이고 이 낮아짐의 정도는 사실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낮아짐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고 그 근거는 이제 사랑이죠. 신의 사랑,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러므로 성탄의 의미는 그 정신을 어떻게든 교회가 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이 낮아짐 그리고 사랑의 실천에 힘쓴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탄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낮아짐이고 그 바탕에 사랑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낮아져서 신이 인간이 된 거니까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일 이게 이제 성탄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이다. 그 하나님의 그 인류의 사랑 그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따뜻한 마음도 나누고 즐겁게 성탄절을 보내기는 이제 힘들어졌는데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거리마저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말씀이 이제 중복되는 감은 있는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거리두기 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무리해서 모임을 가지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크리스마스 성탄의 의미를 살리고 또 어떤 그런 시도들이나 노력들이 필요할 것인가. 기독교인들에게는 모이는 것이 좀 어려우니까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경건과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더 좋은 모습을 지향해야 되겠죠.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성탄은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이 땅의 모든 분들에게도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럴 때 한 번 더 나보다 어려운 분들을 찾아보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힘쓴다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예. 너무나도 좀 당연한 그런 대답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예천 교회 하면 저는 연탄은행이 처음 생각이 나거든요. 이제 해마다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은행을 운영하면서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근데 걱정되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탓에 연탄은행 운영하는 게 좀 예전 같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올해 좀 어떻습니까? 네네. 사실은 최근 들어서 한 2, 3년 사이로 조금씩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연탄은행은 이제 그 후원을 통해서 기금이 모아지고 그 기금으로 연탄을 구입을 해서 이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후원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고요. 그래서 좀 계획대로 잘 확보가 되면 필요한 분들에게 좀 넉넉히 연탄을 나눠드리고 그렇지 못하면은 조금 위축되게 되겠는데요. 금년에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후원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봉사도 지금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계속해서 좀 억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연탄 나눔 이런 봉사 활동이 여러 가지로 좀 위축되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어려운 이웃들은 여전히 힘겨운 겨울을 보내셔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규모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봉사 활동도 좀 활발하지 못하긴 한데요. 그래도 꼭 필요한 분들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연탄을 배달해드리고 또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네네. 봉사라는 게 사실 이제 대면 접촉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는 사실상 좀 힘들고 많이. 그렇습니다. 후원 같은 경우도 줄었다고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줄었습니까 올해? 예년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할 때는 저희 예천 연탄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장 연탄, 한 7만 장에서 한 8만 장 가까이 한 적도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절반 정도. 작년에 많이 줄었군요. 그러게 줄었고 금년에도 작년 수준 정도를 하지 않겠는가. 그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연탄은행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 예천교회로 전화 드리면 될까요? 네네, 예천교회로 문의해 주시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액 적은 금액도 되는 거죠? 좋은 거죠? 적은 금액, 큰 금액. 전화번호 혹시 안내해 주시겠어요? 예천교회? 지역번호 054고요. 653에 9191입니다. 예천교회 653-9191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성탄절 맞아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리 삼아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참 어려운 시기죠. 참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항상 우리는 그리고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민족도 그렇고요.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오지 않았습니까? 상투적인 말씀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잘 견디고 이겨내시면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예. 하나님의 은총, 성탄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목사님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예천교회 김영수 목사였습니다. 예, 부동산 매거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혼돈이 여전한데요. 이번 주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알아보죠. 오늘도 LNS 자산운용의 조진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목사님의 이런 경건한 말씀 듣다가 갑자기 또 부동산 얘기하려니까 참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네. 자,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좀 알아보겠는데, 자, 이번 주에는 지난 화요일이었죠. 네. 1가구 1주택법이라는 게 발의가 됐어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면서 아주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네. 뭐 이거를 그 강제 규약으로 해서 뭐 1가구 1주택 갖고 있지 않은 분들 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을 뭐 처벌이나 어떻게 한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예.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 법안을 만들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규제나 강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보니까 실제적인 강제 규정과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얘기하는 거고, 저도 처음에 이 헤드라인을 봤었을 때 와 그러면 기존에 임차 사업을 하던 분들이 임차 혜택 없어지면서 많이들 힘들어하셨는데 이번에도 또 한 번 혼란이 오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상태로 해서 이제 나머지 법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1가구는 1주택만 가져야 된다 이런 법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거 시장 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이거 도를 넘는 이거 정치적 이념 아니냐, 이거 사유재산권 침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최근 들어서 먼저 앞장서서 공직자들한테 주택을 처분하도록 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 의지를 강하게 표출해줬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좋지만 또 상대적으로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투기 목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시장 가격을 올려놨던 분들이 가장 문제라고는 하겠지만 주택 임대 사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고령층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 어떤 좀 저희가 이런 표현 좀 써서 죄송하지만 숨쉴 틈을 주시고 정말 어떻게 좀 빠져나간다는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이거를 처분을 한다는 어떤 규제보다는 기회를 좀 주시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갔었으면 좋았는데 아무런 지금 현재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규제가 되다 보니까 어차피 내야 될 세금 내고 그거보다 임대가격 상승하는 시켜서 차라리 보유하고 가겠다 이게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정부는 계속 규제를 하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반등하고 반론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와서 결국에는 가장 많은 집값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세금을 이제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근데 그 오른 세금을 또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그렇죠. 임대료 상승 등을 통해서 뭐 이런 모습도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 그나저나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 제가 어젠가요 그제 봤는데 뭐 강남 집값이 또 역대 최고치를 또 기록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있던데 뭐 집값 상승 원인 뭐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은 겁니까? 왜 이렇게 계속 오릅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서울 집값이 결국에 다시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전국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서울의 집을 사시는 분들이 서울 분들이 아니라 지방에서 거의 50% 이상이 이번 달에 구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반대로 그래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지방에 이제 예전에 저희가 5층 이하 주공 아파트라고 하는 그래서 뭐 재건축이 됐었을 때 대지 지분이 높은데 중요한 건 이게 오래된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공시가는 또 1억 원 미만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취득세는 이제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뭐 최대 이제 12%까지 되는데 공시가 1억이라는 또 규정 때문에 또 빠져나가서 그냥 1%대 세금을 내고 보유하고 있다 보면 또 그 지역에 다시 재건축이 됐었을 때 기대 효과 이런 걸 또 하다 보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집값이 올리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한번 놀랐던 게 이런 질문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안동 자이 아파트 3억
중반대 신고가 올라온 걸 보고 다들 이게 현실가냐라는 얘기들도 솔직히 나왔었거든요. 안동 아파트도 모니터를 하셨습니까? 자이 아파트가 3억 중반 넘어섰다고요? 최고가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양에 이번에 아파트 공급이 되는 게 있는데 그 단양. 지역이 인구가 2만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청약 경쟁률이 5.7대 1로 해서 이제 실제 계약 마감이 됐다는 소식을 보면서 이게 지금 단양하고 안동 지역까지 이제 복정철이 나가는 그 라인에 따라서 새로 지금 그 가격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모니터링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거기 이제 막공리라는 지역에 이제 어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사업자분이 이제 자료 갖고 오다 보니까 저도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뭐 전국에 안 오르는 지역이 없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게 사실 우리 지난 왜 6.17 대책, 7.10 대책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다주택자 뭐 중과세 하겠다, 법인 뭐 중과세 하겠다 뭐 이래서 올해 말쯤 아니면 내년 6월에 이제 종부세 그 기준이 되니까 6월 전에는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거꾸로 가고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신용대출을 묶이면서 뭐 다들 이제 혼란스러운 것들은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이나 실제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이고 시장경제 논리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집값 상승폭이 내야 될 세금보다는 기대치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안동 집값을 이제 뭐 비교해 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아까 이제 뭐 1억 미만의 집을 찾아다닌다는 거 외에도, 최근 들어서 정말 갭 투자가 너무 성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전세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었던 아파트가 왜 이렇게 3억 중반까지 올라왔을까 봤더니 전세 가격이 계속 지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77%, 78%대까지 올라온다라는 결국 뭐냐 하면, 내가 비교적 소자본으로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보면 자연적으로 또 올라가는 것만큼 시세 차익을 놓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세력들이 뭉치면서 이 전세 가격 상승이 결국 매매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처음에 이제 서울 수도권에 이제 집중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국 지방으로까지 퍼져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금리 이자 상태 상품은 계속 유지가 되고 뚜렷하게 내가 어떤 노후나 자산 증식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포기 대상들까지도 결국에는 계속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다반이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서울로 다시 한번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앵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에 저희가 서울 왜 이렇게 집값이 올랐나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도 공시지가 1억 집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서울에도? 도심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돼서 재개발 구역이 이른바 이제 딱지가 된다라는 아주 오래된 집들. 노후주택 결국에는 이걸 갖고 있다 보면 결국에 다시 정부가 그 규제 지역을 풀고 가겠지 하는 거에 대한 기대 상승 그리고 또 저희가 항상 노조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노원구에 있는 상계동이나 이렇게 좀 적은 평수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번에 그 계속 매수사를 하면서 전체 매매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서울 분들뿐만 아니라 지방에서까지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번 달만 해도 서울 아파트 값이 전국도 아파트 상승 가격을 이끌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서울도 다시 오르고 있다 그러고 얼마 전에 왜 규제 지역이 대폭 늘어났잖아요. 저쪽 뭐 대구, 부산뿐만 아니라 뭐 창원, 뭐 울산 이쪽도 많이 지정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안동, 단양 뭐 이쪽까지도 뭐 좀 약간 영향이 있다 그러고. 자, 이거 주택 가격 좀 안정화될 수는 없습니까? 좀 어떤 뭐 대책, 뭐 어떤 방법 이런 게 없을까요? 일단은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이게 시장이 한번 순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거나 지난번에 이제 다주택자들이 좀 집을 팔 수 있는 어떤 그 다들 양도세 문제 때문에 팔아봤자 혜택이 안 된다. 뭐 그래도 그래봤자 갖고 있는 게 낫다.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다 보는데 무엇보다도 이 조정 지역으로 이번에 규제를 묶은 지역이 또 다시 인근 지역의 집값이 올리고 있는 것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서울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면 공급량이 점점 더
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 단순히 집값 규제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급하는 대상자들한테 고분양가 규제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를 했는데 결국에 로또 청약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은 사업을 안 하게 되고 땅을 갖고 있는 집주인들은 땅값을 올리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공급되어야 될 일반 민간 분양분이 줄어들면서 역으로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항상 규제는 좋지만 좀 이렇게 그 시간차를 두면서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좀 줄 수 있는 기회라도 좀 주신다면 매번 저희가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한 달 사이로 무슨 규제가 나오면 결국에는 포기하는 상황들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 계속 찾아다니게 하고 풍선 규제만 찾아다니게 하는 이런 시장을 만들지는 좀 마시고 규제 위주가보다는 좀 이제 시장이 좀 돌아갈 수 있게끔 예 그런 그 안정화를 좀 한번 찾아보시는 것들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주택 보급률이 100% 넘었잖아요. 현재 뭐 104%대인데 하지만 자가 점유율, 그러니까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58%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 그만큼 다주택자가 많다는 건데 빨리 좀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뭐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뭐 말이 정말 많은데 만약에 뭐 취임하게 된다면 좀 확실한 좀 대책을 좀 세워서 집값 문제 이거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도영 캐스터 1분 정도 날씨 전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작년보다는 좀 추운 편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고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감상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 추위가 심해졌다 풀렸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추위가 좀 누그러지겠고요. 주말과 휴일 내내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곳곳에 눈이나 비가 한 차례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다음 주에는 강력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영하 6도에서 7도, 한낮에 7도에서 8도 분포 예상됩니다. 문경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2도 낮은 0도, 체감온도는 영하 2도, 습도는 49%입니다. 날씨였습니다.